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우리 심리 측정 및 평가에 대한 벌써 6번째 시간이군요. 굉장히 많은 내용의 것들을 하기 때문에 말하는 저도 이제 많은 양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아무리 제가 전달해도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 과목은 외우지 않으면 사실 어려운 과목이기 때문에 다른 시간을 또 많이 투자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좀 힘드시더라도 어떤 부분을 어떻게 잘 내가 이렇게 분류를 잘해서 외워야 될지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래요. 자, 저번에는 이제 제일 중요한 MMPI에 대해서 했었죠. 우리가 그 다면적 인서 검사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MMPI를 했었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지능검사에서 또 많이 사용하는 K-웩슬러에 대해서 이제 배우실 차례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K-웩슬러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능검사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지능검사 유형에는 일반지능검사와 특수지능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지능검사라는 건 지능을 종합적이고 혼합적이고 합성식으로 잘 혼합되어서 일반지능검사는 검사하는 것이고요. 또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특수지능검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추리력검사라든지 기억력 검사라든지 주의력검사처럼 특수한 정신력을 독립적으로 따로 이제 검사를 할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검사들을 특수지능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새 이제 뭐 우리가 그 주의력 결핍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주의 검사를 따로 한다든지 또 지능하고 다르게 또 분류해서 검사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특수지능 검사들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언어 검사와 비언어 검사가 있고요. 동작 등 검사와 우리가 필답 검사를 하는 것이 있고요. 또한 개인지능 검사와 집단지능 검사로 나누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이제 이거는 설명 안 드려도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언어 검사, 비언어 검사라는 건 언어적으로 체크하는 거하고 우리가 어때요? 그 문항구석의 언어 자극을 최소화시키고 도형 그림이라 하는 것이 비언어 검사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때요? 언어 부분이 이제 좀 잘 의사소통이 되고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지 할 수 있는 검사고요. 동작형 검사와 필답 검사는 어떻죠? 또 수검자에게 구체적 지를 주고 어떤 작업이나 동작을 수행하도록 하는 거지만 이거는 집필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그 문항이 제시된 문항을 읽고 생각해서 쓰는 것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지능 검사와 집단지능 검사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실시하는 건지 집단으로 실시하는 건지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그 학교 다니실 때 집단으로 많이 실시를 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지능 검사를 따로 하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죠. 자기 지능이 정 이렇게 궁금하시다든지 그럴 경우에만 따로 이제 지불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능 검사를 원래 하기에는 굉장히 그 전체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쉽사리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이제 대학교를 생활을 하시면서 학생생활연구소라든지 있게 되면 좀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가끔 내 지능이 좀 절대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은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아직 지능 검사는 안 해봤습니다.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지능의 정의에는 터먼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지능은 추상적 사고를 하는 능력이다라고 이 사람은 정의를 했고요. 웨슬러 같은 경우는 지능은 개인이 유목적으로 행동하고 합리적으로 사고하여 환경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통합적인 노력이라고 정의한 분이 이제 웩슬러예요. 이 사람은 뭘 했죠? 환경화의 적응에 대한 포커스를 많이 맞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디어본 같은 경우는 학습된 능력이라든지 즉 경험에 의해 습득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고요. 또한 스피어맨 같은 경우도 사물의 관련성을 추출할 수 있는 정신작용이라서 이 사람은 제 추리력을 많이 맞춰서 봤다고 하시면 돼요. 스피어맨 같은 경우는. 지능검사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종류 중에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시는 거는 이제 웩슬러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무슨 종류가 있는지는 알으셔야 되겠죠. 우린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WIC에서 R 해가지고 1974년에 아동에게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지능검사로 웩슬러의 아동용 지능검사라고 하는 게 이때 처음 나왔고요. 보시면 이제 KWPPSI 만 3세부터 7세, 3개월까지 실시하는 유아 초등형 한국판 웩슬러 지능검사로 언어성 동작성 검사를 한다라는 거죠. 이제 어때요? 이때 7세저기까지 여기 있는 거를 응용해서 우리 걸로 만든 거. 이게 무슨 거는 거의 이제 우리 코리아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걸로 따로 만든 거. 코리아 약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KABC는 카우프만이라는 아동평가 종합검사를 초등학교까지 아동, 그래서 2세 6개월부터 12세 6개월까지 실시하는 지능검사로 순차 처리 척도, 동시 처리 척도, 인지 처리 과정 종합 척도, 뭐 습도 속도 4개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데 사실은 저도 이걸 별로 사용해 보진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런 종류들이 있구나. 아동에게 이렇게 쓸 수 있고 초등학교에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들이 있구나 라는 정도를 알아두시면 좋을 게 이제 또 아동 어렸을 때 또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어서 우리 아이 지능이 어느 정도인지 또 괜히 이상은 없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은 꼭 해보시는 경향이 있지요. 또 어떤 게 있는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웩슬러의 지능검사 같은 경우는 지능의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지능이란 개인이 아까 얘기했듯이 한목적적으로 행동하고 합리적으로 사고하여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집합적 총체적 능력이라고 했어요. 어디에 대처할 수 있는 건 환경에 효율적으로. 그래서 웩슬러 검사의 기본적 입장은 어떠냐면 지능검사 같은 경우는 잠재력을 평가하는 표준화된 과제들로 구성된 정신기능 측정 검사에서 무슨 기능이야? 뭘 평가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잠재 능력을 평가한다는 게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능은 다요인적, 중다결정적이며 전체적인 능력이라고 했어요. 굉장히 요인이 광범위하다고 봤고요. 그래서 지능은 인지적 요인뿐만 아니라 비인지적 요인도 평가할 수 있다라고 본 것이 이제 웩슬러의 지능에 이 사람이 정의한 것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다양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웩슬러의 지능검사의 지능지수 산출 방법 및 비뇌검사의 차이점을 보시면 예전의 비뇌검사와 웩슬러는 어떻게 다르냐면 웩슬러 같은 경우는 편차지능지수라고 해서 각 소검사의 원점수만으로는 개인의 지능을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요. 이를 환선점수로 전환하고 다시 표준점수로 전환시켜 해당 연령 집단에서 이 사람이 섞이는 연령 집단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상대하는지 상대적 위치를 알 수 있다는 게 이 웩슬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잘못 쳤군요, 제가. 그래서 개인 내 각 소검사의 점수를 비교 가능하고요. 이 각각의 소검사들이 따로 있죠. 이것도 다 따로따로 비교할 수 있다는 거고요. 편차 단위로 전환함으로써 지능지수의 정의가 명백해졌고요. 또한 정신연령과 생활연령과의 직선적 관계에 대한 가정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아동기 이후의 성인 지능지수는 연령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의 이제 웩슬러의 지능검사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다른 부분을 좀 강조했죠. 웩슬러 지능검사의 구성은 11개의 소검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몇 개요? 11개. 그래서 동작성과 언어성 지능을 보면서 여기서는 우리 예전에는 언어성만 많이 했더라면 여기서는 동작성과 언어성을 같이 집어넣고요. 편차 IQ 개념을 사용해서 우리가 동일 연령 대상으로 실시하여 평균 100, 표준 편차 15를 적용해서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성 검사라든지 기본 지식, 숫자 외우기, 어휘 문제, 산수 문제, 이해 문제, 공통성 문제가 여기 언어성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동작성 검사에는 그 빠진 곳 찾기라는 차례 맞추기, 토막 짜기, 모양 맞추기, 바꿔쓰기를 해서 이렇게 그 손을 갖고 이렇게 머리도 손이랑 같이 이렇게 협응해서 같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동작성 검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해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이렇게 제가 직접 다 이거를 웩슬러 검사를 해보진 않았고 제가 이제 실시만 해봤는데 실시할 때 보면은 제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을 실시하면서 이건 되게 어렵다는 게 저는 아직까지 산수 문제 좀 어렵더라고요. 저 수학은 잘한 것 같은데 산수는 좀 어렵게 느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여자들이 좀 힘들어하는 게 우리가 차례 맞추기보다는 어디 갔더라 토막짝이나 이런 모양 맞추기를 좀 어려워해요. 그래서 공간지각 능력이나 이런 거 평가할 때 그런 게 남자의 성향과 여자의 성향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점수 차이도 조금 다르게 두는 부분들도 약간씩 있습니다. 그래서 웩슬러 지능검사의 주의해야 할 점 같은 경우는 다른 표준화 검사처럼 지시물을 잘 따라야 된다는 게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이죠. 똑같아요. 어느 검사든지 그 표준화된 것은 그 지시문대로 그대로 잘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죠. 표준 편차를 얼마 뒀다고? 15로 뒀습니다. 그 다음에 비뇌검사가 언어와 언어적 기술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었죠. 그래서 동작성은 없고 언어성에 다 비중을 뒀기 때문에 비언어적 지능을 측정하기 위한 수행검사를 개발해 추가한 것이 이제 언어성 IQ와 동작성 IQ 그리고 전체 IQ를 산출해낸 즉 언어성 검사와 동작성 검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비중을 둬서 성인용 같은 경우는 만 17세에서 64세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웩슬러 어덜트 인텔리전스 스케일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게 성인형이 있고요. 아동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6세 전후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이제 우리 거는 한국판으로 따로 새로 K-웩슬러가 나와 있는 게 있죠. 우리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끔 문화적으로 맞추고 다시 통계치를 맞추고 타당도 신뢰도 맞춘 것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아용 같은 경우만 이 정도가 돼야지만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정판이 있고 또 새로 나오게 되고 다시 또 실시하고 왜냐면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변하고 아이들 공부하는 수준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 요구하는 능력들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언어성 검사나 이런 것들에서. 그래서 상식선에서 조금 달라지고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문제가 한두 개씩 이렇게 변한다거나 이런 성향들이 있죠. 늘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검사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기본 지식을 물어보는 게 있겠죠. 기본 지식에서는 일반 지식 수준, 지적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 사람의 학력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가지고 29개 문화, 예를 들면 1년 올림픽 경기, 브라질, 진화론, 지동설 등 이런 것들을 이 정도 수준이면 이걸 알겠지 않을까 하는 그 수준에 맞게끔 문제들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식선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숫자 외위 같은 거는 단기 기억으로 주의력이 얼만큼 되느냐 이 사람에 있어요. 그래서 이 소검사는 바로 따라 외우는 거, 582, 6469, 58192, 264, 이렇게 쭉 7개 문항으로 거꾸로 따라 외우기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힘들었어요. 저는 좀 암기력이 떨어지는지, 이게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또 어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진행의 주요 지표에서 제시되는 여러 낱말의 뜻을 말하게 하는 검사인과 학습 능력과 언어적 지식이 그 지식이 정도 및 일반 개념의 범위를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검사 같은 경우는 교육 수준하고 상관이 아주 높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휘력 같은 건 그렇죠. 얼마큼 교육을 받았느냐. 교육을 받았지만 또 공부를 좀 했어야지 또 어휘력의 수준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또한 산수 문제 같은 게 있는데 수개념, 계산 능력 및 주의 집중. 이렇게 16개 문항으로 간단한 산수 문제가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게 여기서는 언어성 검사에 또 따지자는 게 이해 문제죠. 이해 문제는 관습적 수준의 판단력이에요. 어떤 판단을, 그러니까 요럴 땐 요렇게 어떻게 판단하게끔 하는 판단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걸 실험하는 건데, 일상생활에서 흔히 경험하는 상황이라든지 대인관계, 사회적 관계 습다에서 골라낸 것인데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문화가, 그 시대적으로 문화가 변하면, 상황이 변하면 이 문제를 조금씩 바꿔줘야 된다는 게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검사는 이제 주어진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건전한 이해 및 판단 능력을 측정하고요. 동시에 사회생활에 있어서 개인의 경험을 새로운 상황에 응용하는 능력과 어떤 해결 방안을 갖고 오는 언어적으로 표현한 능력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6번째로 공통성 문제라는 것은 유사성 파악 능력인데요. 이거랑 얼마큼 비슷한 걸 골라낼 수 있는지 추상적 사고 능력을 이제 여기선 다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용으로 된 두 개의 단어 간의 공통점을 말하게 하는 것은 붕어, 명태라든지 기쁨, 슬픔, 계란, 씨앗, 매미나무에서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들을 얘네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런 추론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는 거고요. 7번째는 빠진 것 찾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각적 예민성에서 잘 볼 때 이렇게 어떤 이렇게 변한 거라든지 빠진 거라든지 이상한 거 잘 발견하는 친구들 이런 걸 좀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의 구별 능력에서 20장의 그림 카드를 도구로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각 문항의 그림, 예를 들면 태극기, 얼굴, 물병, 바이올린, 한반도, 오두막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수검자가 20초 내에 빠져 있는 부분을 잘 찾아내도록 하는 것이 이 부분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도구 그 언어성보다 동작성 검사를 이렇게 연령이 어린 아이거나 또 머리 쓰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부분을 좀 좋아하기도 해요. 차례 맞추기 같은 경우는 사회적 상황에 대한 파악과 전후 맥락에 대한 추리력을 보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0개 문항을 줬을 때 집이라든지 감옥이나 낚시, 강도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테이프를 줬을 때 이렇게 카드를 주는데 10벌의 그림 카드 세트를 도구로 사용해서 수검자 각각의 그림들을 순서대로 잘 이렇게 맞추어 어떤 줄거리가 있는 이야기를 꾸미게 하는 검사에서 이제 이야기를 잘 꾸미는지 맥락을 잘 있게 하는지 이런 능력들을 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때요? 좀 점수 매기려면 좀 걸리겠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토막짜기 같은 경우는 또 지각적 분석적 및 종합 능력, 공간적 표상 능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도형이 그려진 9장의 카드하고 9개의 나무 토막을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빨강, 흰색으로 칠해져 있는 정육 면체를 도구로 사용해서 그것과 같이 토막 맞추는 것들 그대로 그걸 해보게 하는 것들. 그래서 도형 맞추기에서 공간 능력이 굉장히 발달한 친구들이 이걸 잘하더라고요. 모양 맞추기를 보시면 또 지각 능력과 재구성 능력, 그래서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4개의 상자에 들어있는 모양을 맞춰서 조각들을 도구로 사용한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시각 능력하고 또 동작 능력 이런 것들이 같이 머리하고 같이 연결돼서 언어성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동작성 검사까지 평가한다는 점을 이제 조금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 바꿔쓰기라는 게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시각, 운동, 협응 능력, 민첩성, 단기 기억까지 이제 포함이 되는데 7개의 연습 문항과 93개의 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검사는 연필과 지우개를 사용하여 검사지에서 실시하게 돼요. 그래서 이 소검사 같은 경우는 1에서 9까지의 숫자가 적힌 칸하고 숫자에 대응하는 기호는 것들이 있는데요. 각 숫자 밑에 숫자에 대응하는 기호를 그려놓고 제한 시간은 90초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 이렇게 통신 그 기술할 때 그렇게 막 기호 바꿔가지고 쓰고 몇 번 찍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 같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기존의 것을 잘 바꾸는 능력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응 능력을 갖고 있고 좀 빠른 사람들이 이걸 잘하더라고요. 저도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다른 분 어떤 분 했는데 통신병 했던 분은 이걸 또 굉장히 빨리 해내더라고요. 연습의 효과가 있긴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K-웩슬러 검사 시행 순서를 보시면 그 기본 지식을 이제 먼저 검사하고요. 빠진 것 찾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숫자 배기를 하고 차례 맞추기 하고 어휘 문제하고 토막 짜기 하고 산수 문제하고 모양 맞추기, 이해 문제, 바꿔쓰기, 공통성 문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순서에 따라서 실시를 해주셔야 된다는 점에서 시행 순서 어떻게 보면 좀 암기해 두시는 게 도움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시험에 어떤 게 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거는 내가 검사를 실시하는 사람으로서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구나라는 것들로 이제 다 대비를 해주시면 좋고요. 이것들이 뭘 의미하고 있는지, 여기 소검사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것이 어떤 것을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두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면은 당연히 그 전문가라고 할 수가 없겠죠. 이게 뭘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게 외울 수는 없어도 바꿔쓰기 하면, 뭐였지 이게? 무슨 능력을 측정하는 거였지? 이거 맞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였어. 외워둘게요, 여러분들. 이거. 그쵸? 시각, 운동, 협응 능력, 민첩성, 장기기억. 이런 것들 다 사용되는 거. 그쵸? 이런 것들. 뭐, 그린카드가 사용되는 게 뭔지. 또 아까 같이 뭐였죠? 도구들. 족각들 도구들 사용되는 게 뭔지. 또 정육면체 칠해지는 거 사용하는 거지. 그 다음에 카드를 또 그려진 카드하고 이거하고 사용하는지, 뭐가 들어가는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로 이루어져서 하는 검사들이구나, 이 소검사는. 그런 것들도 이제 차차 자기 머릿속에 좀 집어넣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능검사를 봤으면, 요새 나오는 다중지능검사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가드너의 이론 같은 경우도 언어, 음악, 공간, 논리, 수학, 신체 운동, 인간치나, 자기성찰 등 7개 지능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요새 이제 더 된 게 대인관계 지능이라든지 자연 인간 친화에 있었죠. 그러고서는 여기에 대인관계 지능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8개의 지능으로 요새는 됐고요. 지금 7개가 아니고 이제 8개로 됐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여러분들이 그 다중지능 검사 해가지고 요새는 많이 뜨고 있는 검사 도구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EB에서 다중지능 이론해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한 게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조금 이제 이쪽에 공부를 하시게 되면 염두에 두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옛날에 우리가 언어성이나 동작성 검사에서 그 단편적으로 검사하던 거를 조금 더 다양하게, 얘네들이 갖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사람들이 잠재력이 굉장히 많은데, 단지 이제 공부에 대해서 학습에 의해서 개발되고 학습된 부분만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 지능검사라고 한다면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사람의 잠재력을 알아내려고 한다면 각각의 그것들을 다 알아낼 수 있는, 잠재 능력을 알아낼 수 있는 검사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해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다 이런 각각의 이 사람들이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을 새로 만들어낸 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새로 이렇게 개발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비뇌지능 검사라는 게 있는데, 정신이체 아동을 선별하기 위해서 고안된 검사예요. 어떤 거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에서 어떤 차원에서 만들어지게 됐는지, 어디에 목적을 갖고 사용하게 되는지, 종류에 맞춰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알아두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억력, 상상력, 이해력, 미적 감식력과 같은 복잡한 심리 과정을 측정하는 여러 가지 하위 검사로 구성되고 있고요. 또 스탠포드 비뇌 검사라는 게 있었죠. 비뇌 시분위 검사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검사이고요. 2세부터 18세까지 실시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 VMI라고 해서 만 4세 이상 13세까지 실시하는 시각, 그래가지고 운동 통합 발달 검사로 학습과 행동 장애를 초기에 발견하도록 고안된 선별 검사, 학습하고 행동 장애를 발견하도록 한 게 VMI입니다. 그 다음에 BGT라고 만 5세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5세부터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멘탈 게슈탈트 검사로 시각 운동 및 시지각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가 있다 해서, 이렇게 검사 종류가 많다라는 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IQ 의미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IQ는 비율지능지수에서 우리가 지능지수 IQ는 정신연령 슬래시 생활연령 곱하기 100으로 해서 이제 나누는 것을 했는데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신연령이 생활연령보다 어때요? 이거보다 크다면, 높은 사람은 100 이상이 그 IQ를 얻게 되겠죠. 이게 높으면 당연히.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생활 연령이 어떻게 해요? 계속 높아지겠죠. 높아지면 IQ가 계속 높아질 수는 없는 상황이 되죠. 100 이상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게 이제 이거 비율지능 지수의 한계였어요. 그래서 편차지능 지수가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떤 시점의 지능을 그와 같은 연령의 집단에서 상대적 위치로 규정한 것이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개인 내의 각 소검사 점수를 비교할 수 있고, 개인이 속한 해당 연령 집단 가운데 차지하는 상대적 위치를 지능지수로 환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평균이 100이고요. 표준 편차 점수가 15점이라는 것이고요. 정신연령과 생활연령과의 직선적인 뭐였죠? 관계에 대한 과정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게 앞에서 설명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청소년에게 사용하실 검사가 홀랜드. 6가지 직업 모형을 맞춰서 하는 홀랜드 검사가 있는데요. 직업 흥미 검사라든지 직업 유형 검사라든지 이제 선호도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하고 관련된 게 이제 진로
하고 직업하고 연결된 것이 홀랜드 이론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현실적이고 탐구적이고 예술적이고 이제 쭉 나오게 되는데, 현실적이라는 건 뭐냐면 추상적인 것보다는 어때요? 확실하고 현재적인 것을 지향하는 것.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면 자동차 기술자라든지 조사연구원이나 농부, 전기, 공 같은 사람을 말하고요. 탐구적인 사람들, 추상적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지향성의 소유자는 뭘 하겠어요? 생리학자나 디자인 기술자, 물리학자, 이런 사람들이고요. 또 예술적인 사람들은 상상적이고 창조적인 것을 지향하기 때문에 작가, 인테리어, 장식가, 작곡가들이 있겠죠. 또한 사회적인 사람들은 잘 지내겠죠. 인간의 문제와 성장, 인간관계를 지향하고, 또 이제 사람과 직접 일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나 상담자, 목회자가 예를 들면 할 수 있겠고요. 진취적인 사람들은 정치적, 경제적, 도전적 극복에 그 지향적이기 때문에 판매왕, 기업 실무자, 변호사가 여기, 여러분도 어디에요? 여러분도 여기 속하겠죠, 사회적. 그 다음에 관습적인 거를 잘 하시는 분들은 규칙을 잘 따르고 관례적이며 구조적, 예언적인 것을 좋아해서 사무직 근로자, 은행원, 변화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이런 것을 6단계로 나눠서, 6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본 게 홀랜드의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육각형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보고 있는데요. 그 검사 실질상의 유의점을 보시면 그 수검자가 필요하지 않을 때가 가장 좋습니다. 아까 같이 그 지능 검사를 할 때 이제 유의할 사항입니다. 이게 홀랜드가 잠깐 들어갔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는데 어떤 검사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수검자가 필요하지 않는 게 가장 좋고요. 필요 죽겠는데 아무거나 하겠죠. 귀찮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필요하지 않을 때고, 검사가 실시될 때 수검자에게 지능검사라고 알려줘. 지능검사의 실시 목적은 지능에 평가에 있지 않다라는 거하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정보를 얻는 데 있음을 강조해요. 이게 지능검사라고 하면 애들이 굉장히 긴장해요. 그리고 내가 평가받는다는 기분 때문에 뭐라 그럴까, 편하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좀 어렵게 만들고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IQ까지 봤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홀랜드 다음에 또 살펴보긴 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IQ 검사에서 그 이루고 있는 소검사, 엑셀 지능 검사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본 지식이라든지 뭐 숫자 외우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차례는 어떻게 되는지, 또 그거 이루고 있는 것들이 어떤 요소들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한 우리가 비율지능 지수에서 뭘 바꿨다고요? 편차지능 지수로 바꿨다는 점, 그것이 갖고 있는 장점, 이런 것들을 늘 염두에 두시기 바라요. 그래서 또 검사에는 뭐가 있는데 이 검사들마다 어떤 특성 때문에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라는 점을 그 조금 정리해 두셔서 자기만의 이렇게 노트를 갖고 계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굉장히 그 많은 내용을 또 지금까지 들으시느라고 힘들으실 텐데, 그래도 어려우시겠지만 그 기운을 내서 또 잘 정리하셔서 나름대로 좋은 성과를 얻으시길 바라요. 그럼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할 것이 투사적 검사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객관적인 검사들 말고 이제 투사적 검사는 더 그 해석이나 이런 부분에서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실은 여러분들이 나가서 투사적 검사를 사용할 일은 그리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어떤 것에 도움이 되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다뤄줄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